네, 강남 3구 위주로 집값이 뛰면서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당국에서 엇갈린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내리되 대출은 너무 늘리지 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도 검토한다는데요. 강남 3구에서 촉발된 집값 급등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강남 3구 집값 상승 얘기 저희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가계대출 얼마나 늘어나길래 이런 문제로 보는지 주현수 교수님, 실제 최근 가계대출이 그렇게 크게 늘고 있습니까? 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예. 작년의 추세를 보면은 작년 중에 약 41.6조 원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예.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월 평균으로 증가폭이 약 3.5조 원 정도가 됩니다. 3조 5천억. 네. 그런데 1월에는 이제 명절 상여금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유동성 공급이 있다 보니까 대출이 조금 감소해서 0.9조 원 정도가 감소했었는데 2월이 들어서 4.3조 원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숫자는 지금 작년 평균보다도 더 높은 숫자다라는 점에서 조금 그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그 보통 이제 1월, 2월 이야기할 때 계절 요인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이제 신학기 되고 그러면 또 이사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그렇게 크게 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보통의 경우도 경우에 있는데요. 2월에 많이 늘어난다. 네네. 이사 수요 이런 것 때문에. 예.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2024년 1월과 2월을 보면은 예. 1월에 0.9조 원 증가하고 2월에 마이너스 1.8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월에 감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인으로서 계절적인 요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예. 그 이외의 요인을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3월 들어서는 조금 증가세가 뭐 더 늘거나 혹시 추춤하는 그런 변화 혹시 없나요? 아직까지 3월 자료는 그 매매 나오지 않았기 거래 때문에. 자료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를 보면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그래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2월에 평균 작년 연평균보다 높고 계절적 수요인 2월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작년 2월에는 줄었는데 계속 늘어난다. 자, 이 집값 최근 강남 3구 집값이 크게 오르는데 권대중 교수님, 이 가계대출 늘어나는 게 지금 불쏘시개 역할, 강남 3구 그 밖에 확산세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불쏘시개 역할을? 그렇죠. 지금 그 2월 달에 가계대출 나간 게 주택담보대출만 5조입니다. 주담부대만. 근데 오히려 기타 대출은 많이 했습니다. 0.6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 받은 게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집을 네. 사기 위해서.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거주 조건도 없고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예. 사실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달에 제1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을 중단했거든요. 근데 연말이 지나고 나서 새해 들어오면서 다시 이걸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은행들도 이게 뭐 공공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예. 금리가 높을 때 대출을 주는 게 유리하거든요. 네. 1월 달에 그 대출을 푸는 과정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대출을 받은 게 늘어난 거 아닌가. 여기에 2월 13일 날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돼 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불이 살아나는데 기름을 붓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출이 만약에 이렇게 크게 늘지 않았어도 강남 3구 집값 상승이 이어질 뻔했죠. 1월 달부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아도 오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르는 상황이니까.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그 계절적 수요 요인인데 그게 바로 이사 수요와 학군 수요거든요. 예. 그게 1, 2월 달에 대부분 이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때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근데 1월 달에 거래량과 2월 달 거래량 보면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2월 달에 아마 5천 건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예. 사실은 저는 그보다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 이유가 계약하고 나서 잔금을 치르고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2월 달 거래는 거의 1월 달께 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2월 달과 3월 달에 일부도 잡힌다고 보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5천 건 이상으로 2월이 거래가 됐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 통계는 이제 조금 지나면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가계대출 나름 비상이 걸렸다는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도 뭐 회의를 하고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했는데 뭐 선제 대응한다. 그러면 가계대출이 문제니까 어떻게 지금 금융당국은 이거를 뭐 관리한다거나 대출 증가세를 억제한다거나 어떤 입장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이거를 입장이라고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네. 그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면서 네. 금융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경상성장률 3.8% 내에서 하자. 가계대출 증가율을. 예, 그런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를 했을 때 2.2%였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늘릴 건가라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조금 이상하죠. 예. 그냥 경상 경제성장률, 즉 노미널로 증가하는 그 정도로 유지를 하자라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운용의 묘를 살려가지고 금융회사 운영의 스스로가 묘. 네. 예, 자율 관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율관리? 즉 알아서 잘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작년 하반기를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가 뜻하는 거를 조금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 양적 규제에 들어가면서 양적 규제에 들어갔던 원인이 뭐였냐면은 경상성장률 처음에 목표로 잡아놓은 대출 증가율이 있었고 그게 한도가 다 차면서 그래 그러면은 더 이상 너희 대출을 못해라고 해서 은행에서 실제로 창구를 닫아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금융권에서도 이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은 네. 상반기 중에 너무 빨리 자금을 집행을 해서 대출을 했으니 하반기에 대출을 하지 못했다. 이거를 자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봐라라는 식의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월 평균으로 조금 균등하게 대출하라 뭐 그런 취지의 그런 식으로 실론인가요?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율적으로 하라라는 것은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잘 안 된다면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돌이켜 보면은 작년같이 그러면은 또 총량 규제 한 번 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작년 하반기에 대출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문을 닫았다는데 그러면 올해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일이 벌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먼저 은행 대출을 빌리겠다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네요. 그럼? 약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예. 작년에 9월 달에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직전에 예. 8월 달에 그 주택담보대출이 8조 5천억이 나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규제 전에 대출을 막 받아 나간 거죠. 예. 그러고 나서 규제하고 난 이후에 연간 총량계로 봤을 때 예. 거의 이제 그 대출을 줄 게 많이 나가버리니까 그 남아있던 농협이나 일부 은행들만 대출을 나가고 예. 나머지 중단됐었어요. 그래서 강동구에 있는 그 모 아파트 12,000거가 입주할 때 잔금 대출을 못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남아있는 여력이 있는 그 은행으로 갈아탄 거예요. 예. 근데 연초에 이렇게 대출이 나간 이유는 뭐 은행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지만 당연하죠. 금리가 높을 때 대출을 많이 내줘야 수익이 많잖아요. 앞으로 좀 떨어지니까 그렇죠. 떨어지기 전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 그러니까 연간 총량제로 관리하다 보니까 상반기나 또 그 이전에 높은 금리가 있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내보내면 은행에서 이기거든요. 예. 향후에 금리가 떨어진다는 전제하에. 예.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에 그렇게 해서 대출이 많이 나가지 않았나. 그런 과정에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예. 가계대출 관리가 아까 자율적으로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라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금리가 좀 떨어지는 추세라면 수요자들은 마구 먼저 빌리려고 하고 나중에 또 총량 관리로 은행 문이 닫힐 걸 우려하기 때문에 이거 조금 너무 오락가락하는 꼴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예, 뭐 그런 걱정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총량 규제를 하는데 그럼 트레일링으로 해서 과거 4분기 동안에 증가율을 몇 프로로 제한시키자라는 식으로 이 규정을 조금 바꾸기만 해도 실제적으로 은행이 이번 분기에 대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총량은 확실하게 규제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훨씬 더 그 숫자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도 단위별로 1년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상반기에 아무래도 대출이 크게 늘어날 개연성이 높고 하반기에는 그거에 따라 눌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러네요. 결국은 이 은행 대출을 우리가 지금 따져보는 것은 최근의 집값 상승 때문이죠. 강남 3구 집값 상승이 지금 마포, 용산, 성동으로 확산되고 한각 인접 지역으로도 확산된다 그러는데 네.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집값 상승을 우려할 만한 겁니까? 너무 호들갑을 떠는 지금 겁니까? 단기간에 급등하는 걸로 봐서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한 달 동안에 송파구 같은 경우는 0.72%가 올랐습니다. 한 주간에. 네, 한 주간에. 예. 근데 이제 한 달 동안에 서울 평균 0.18% 올랐는데 예.
이게 주간 단위로 0.1%가 오르면 1년이 52주잖아요. 예. 이게 복리로 계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0.67%만 오르면 연간 한 40%가 오르는 꼴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래를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전제라면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계절적 수요가 있고 또 비수기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이 단기 급등에 대한 그 피로감도 있지만 네. 향후에 그 만약에 주춤하거나 떨어지면 다행이에요. 네. 근데 안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이유가 금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약 한 4만 8천 가구 정도 된다고 부동산 1사하고 아파트 그 정보광장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발표한 자료인데 내년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년에 1만 8천 가구 정도가 입주 물량입니다. 확 줄어든다 그런 그렇죠. 얘기죠. 올해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딱 세 가지거든요. 예. 공급량이 부족하고, 공급 부족, 그다음에 유효 수요가 많고, 유효 수요. 예. 그다음에 유효 수요는 돈이 있어도 돈. 기꺼이 선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돈이 많이 풀 유동성 자금이 많으면 예. 어떤 거를 규제해도 오릅니다. 그럼 지금은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네. 또 대출이 늘어나니까 유동성 자금이 많고. 유동성 자금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불안 심리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거죠. 유효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 아니었어도 해지 안 했어도 오를 상황이었네요. 안 했어도 그 대출 그 내면서 올라가는 시장이었죠. 예, 그러네요. 대출이 늘어나는 걸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이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심각하다. 계속 늘어나면 문제다 그러는데 뭐 GDP 대비 기준으로 주요국에서 우리나라가 가계 부채 비율이 아주 뭐 탑티어에 1, 올라가 2등을 있죠. 다툰다는데 정말 위험한 겁니까? 아니면 뭐 이 정도 GDP에 한 100% 좀 못 미치는 수준 뭐 견딜만한 정도입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 위험 상황으로 봐야 돼요? 지금 이제 BIS 기준에 따라서 보시면은 이게 2024년 3분기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예. 거기를 보면은 가계부채 대비 GDP의 비중이 지금 90.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91.7이요. 네네. 물론 이게 이제 2021년에 99%대에 비하면은 네. 많이 낮아진 수준이긴 합니다만 BIS에서 이것에 대해서 기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게 60%,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게 80%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둘 다 기준을 다 넘어섰네요. 예. 그 60%를 이야기하는 거는 가계부채가 60%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가계부채를 늘려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런 효과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난다라는 그런 기준에서의 60%가 되는 것이고요. 80%가 초과되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수록 경제 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즉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90.7%로 예. 그 지난 3년 동안 거의 한 10% 가까이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고 이 정도의 가계부채 수준이라면은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추가적으로 더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압박을 받겠네요. 압박을 받을 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소비를 부동산 쪽에서 볼 때 가계부채는 더 위험합니다. 왜요? 지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예. 전세금에 대한 그 보증금이 빚 아닙니까? 임대인이 내놓을 때. 전세 보증금 임대인이 언젠가 돌려줘야 그게, 되니까 예, 그게 2022년도 기준으로 1,058조나 됩니다.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그 전세 안 보증금 들어가 안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문제죠.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최근에 와서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지듯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 부담이 또 돌아올 수 있거든요. 예. 만약 전세 보증금까지 넣는다면 실질적인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데 그래도 잠깐 교수님 언급해 주셨지만 이 부채 비율이 조금씩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죠. 자, 이게 80%까지 떨어지려면 얼마나 걸릴까? 80%까지.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3년을 지금과 같은 식으로 총량 규제해 가면서 계속 눌러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전세를 부채에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에 대한 문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도에는 이 부분이 부채에 안 포함돼 있고 이것이 약 1,000조가 넘는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계부채 얘기를 할 때 이 가계부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지난 4, 4분기 기준으로 해서 1927조였단 말이죠. 예. 즉 다시 말해 33% 정도가 더 추가돼서 부채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암묵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한 130%까지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에는 성장률을 저해하는 굉장히 심각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소비 제약과 성장률까지 떨어뜨린 요인으로 제한할 정도로 지금 실질적인 가계부채율이 굉장히 높다. 전세 보증금도 포함하면 한 130%.
그렇게 추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야, 그럼 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가계부채, 가계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한 게 2월 3일 날입니다. 13일입니까? 네, 3일부터입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 집값이 특히 그 지역의 집값이 뛰었는데 네. 뭐 다시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다시 재지정하는 그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그 땅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에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게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하는 건데 오세훈 시장이 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대출을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위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도 없어요. 이것도 예. 국토부가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풀어놓고 생각 외로 거래도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니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재지정하겠다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다시 지정하는 그래서 거.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 근데 정부도 이제 그 시장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정말 급등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예. 그 수요 억제 정책이나 대출 규제를 가지 않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왜 그러면 가계부채도 많은데다가 계속 대출이 나가면 가격도 오르고 양극화도 심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수요 억제라는 것도 대출 규제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아니 거래 규제도 대출 규제, 거래 규제도 수요 규제니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재지정하고 재구역을 설정하는 그건 문제는 조금 안 할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뭐 해제하자마자 한 달 만에 또 재지정한다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격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은 했더라고요. 그건 바로 뭐 할 수는 없으니까. 가을로 넘어가서는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뭐 한 달 만에 재지정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느 정책이 그렇게 오락가락할 수는 그럼요. 없잖아요. 네.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 안 될까요? 너무 호들갑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3월 중순이 됐으니까 3월이 지나서 4월쯤 들어가면 이제 비수기철로 접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예. 4월, 5월 달에 그 이사가는 이사 계약은 2월, 3월에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4, 5월 달에 계약량을 보면은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어요. 네. 이 부동산 시장은 1년에 가장 비수기철이 6, 7월입니다. 6, 7월에 거래량이 가장 작거든요. 예. 이때도 만약에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러면 연말까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치적 불안이 얼마나 빨리 해결되느냐, 예. 그리고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게 언제 살아나느냐, 이것도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복합적 요인이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재구역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고요. 지금 대출 규제 관련해서 집값과 먼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 대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통제를 좀 하기를 바라면서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 이거 지금 한국은행 중심으로 기준금리를 낮춰가는 추세잖아요. 그럼 금리를 낮추면 싼 돈을 더 빌려가라는 신호인데 만약에 이렇게 대출이 급증해서 걱정이 되고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혹시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4월인데 못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지금 금리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4월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경기가 확실히 꺾여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그 스텝이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심리적 타격이 있고 그에 따라서 소비가 둔화되는 상태에서 네. 이거를 빨리 스티뮬러스를 주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는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특정 지역에다가 아니면 뭐 서브시디를 준다라든지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사실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재정 여기에는 정책으로. 네네. 네. 하지만 여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정치적 불안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면 추경은 어떻게 제시를 할 거지? 이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이 것이고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또뭐 오히려 합의하는데. 그렇다라는 것이죠. 정부가 그냥 조기에 프론트 로딩 할 수 있는 거라면 상관이 없겠으나 추가적으로 늘리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남은 방안이 기준금리 인하가 되는데 기준금리 인하는 결국 누구에게 득이 되는 거냐라는 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기준금리를 낮췄을 때 예,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자산을 가지고 이자 소득으로 이자 버는 소득자들. 사람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실물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의해서
어시메트릭하게 오히려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결국 이자율을 낮춘다라는 이야기는 기준금리를 낮춘다라는 이야기는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유동성을 확대 공급 우리 한번 해봤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때요. 예, 팬데믹 이후에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한국도 유동성 공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각각의 자산 시장에서의 버블 현상이고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비트코인,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이야기가 됩니다만 결국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러한 자산시장의 버블에 대해서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왔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관리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상황만 보면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를 낮춰야겠죠. 경제 성장도 자꾸 떨어지죠. 재정 쪽에서 지금 추경 얘기는 뭐 얘기만 나오지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물가도 뭐 2.0% 내릴 괜찮은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부동산 시장 또 이렇게 들썩이는 거 보면 이창용 하는 총재도 잠깐 망설여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금리를 내린다면 네. 내린다면은 이제 대출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대출 방법이요. 네, 그러니까 뭐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만 뭐 일정 부분 대출을 주고 무작정 다 대출을 주는 주택담보대출을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다주택자들은 대출 이전 수요나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억제. 좀 억제하고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처럼 이제 뭐 신생아 대출 나가듯이 정책 대출 나가듯이 이렇게 무주택자에게 열어주되 예. 사실은 그 주택담보대출과 이 가계대출 늘리는 데에 그 기여했던 것이 정책대출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예, 정책 대출도 실제로 은행들이 요즘에 다주택자 대출을 조금 까다롭게 하고 또 갭 투자가 가능한 이른바 전세 자금 동시에 하는 갭 투자 이 부분 대출도 지금 줄여가는 추세죠, 은행들이. 예, 그렇기는 합니다. 예. 그 이게 다주택자에 관한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의식주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주택이라는 거는 굉장히 희소한 자원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희소한 자원을 예. 사회 구성원들이 나눠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한 사람이 많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이와 관련된 제안이 나왔었습니다만 예. 그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이 그 희소한 자원을 많이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 지방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다시 활성화되고 그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지방이 어떤 특정 지역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버블이 발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위원장, 권성동인가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네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방에서 한 채 이상을 살 경우 일단 수도권 사람이 한 채 이상을 사면 다주택 중과세를 폐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그 지방의 미분양 주택 중에서 지방 소멸이나 또는 그 인구 감소 지역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사면서 예. 수도권은 5억, 지방은 4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네.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그 인구 감소 지역이나 그 도시 쇠퇴 지역은 많지는 않거든요. 예. 미분양 주택이 거의 대도시급 이상에 있습니다. 광역시라든지. 근데 이쪽 지역에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주택수에서 배제한다 그러면 네. 가수요가 살아나서 미분양 주택을 좀 덜어낼 수도 있어요. 예.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7만 2천 가구 정도 됩니다. 악성 미분양이 2만 2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지난 한 그 3주 전에 그래서 정부가 LH를 통해서 미분양 주택을 3천 가구 정도를 매입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CR리츠라고 하는 기업 구조형 리츠를 통해서 3만 8천 가구를 매입한다 그랬어요. 근데 악성 미분양이 2만 2천 가구나 되는데 이렇게 6,800가구를 매입한다고 해서 지속 가능하냐? 이건 지속 가능한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배제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는 이제 미분양만이 아니고 이제 지방에 네. 추가로 살 때 네. 다주택자의 중과세, 뭐 중과세라면 종합부동산세도 있을 수 있고요, 취득세도 있을 수 있고 양도세도 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그걸 폐지를 추진해 왔는데 법이 고쳐지질 않아서
시행된 게 뭐 종부세 3주택자 정도 세금 줄이는 거 외에는 실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모법이 주택법 개정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예. 사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방에 그렇게 준다 그러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돼요. 미분양 네, 지방의 주택으로? 주택이 아니고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수를 인정해서 이걸 한정한다면 미분양 주택이 지방의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한 5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예. 이 악성 미분양 빼고 네. 이런 거를 만약에 구입한다 그러면 이제 뭐 예전에도 우리가 언제죠? 87년도, 88년도인가요? 양도세 면제 예, 89년도 예. 2.11 대책. 예. 89년도 2월 12일 날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 연말까지 취득세 50%와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준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언제 또 있었냐면요. 2012년도 9.10 대책에서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분양 주택을 소진했는데 지금은 그런 혜택이 없다 하더라도 예.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하면 그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이제 이걸 띄웠으니까 여야 합의도 해야 되고요, 법도 고쳐야 되고 조금 갈 길은 남아 있습니다만 이 똘똘한 한치 현상 때문에 강남만 집값 올리는 것도 조금 해소해보고 지방 건설 경기도 살려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시행될지 시행되더라도 효과가 있을지는 두 분에게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은행 대출 규제하니까 조금 수요자들이 걱정하는 게 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요게 꽤 깐깐한 규제 같아요. 요게 적용이 되면 대출 통대가 좀 확실하게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뭐 말 그대로만 실행된다면 아무래도 효과는 있겠죠. 실제적으로 그 작년 경우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예. 한다면 작년 7월에서 9월로 이제 그 2단계가 연기되면서 예. 그 당시에 혼란이 나타났던 것을 비교를 해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DSR 같은 경우 이 스트레스 DSR의 기본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가계들은 너무나 많은 부채 부담을 지고 있고 예. 그에 따라서 가계의 생활 수준이 악화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냥 그 평이하게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소비를 줄여야 되는 오늘 먹는 밥값을 조금 더 줄여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빚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예. 이게 과연 사회 구조적으로 좋은 얘기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부채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과연 이 사람이 부채 상환의 압박으로 인해서 파산하는 경우는 없을 것인가? 네. 실제적으로 97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그 부채 상환 그러니까 집을 사고 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가지고 파산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위험을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집을 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버블의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DSR을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계빚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 남아 있는 거죠. 권대중 교수께 잠깐만 짧게 여쭤보자면 아까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위원회에서 이제 지방주택 사면 다주택 중과세 폐지한다 그러는데 스트레스 DSR도 일부 좀 예외를 하자 네. 지방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무주택자 같은 경우 장기 모기지로 가면서 상환 능력을 좀 늘려줄 필요는 있어요. 이게 시행되게 되면 양극화가 더 벌어집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도 많이 받게 되고 소득이 낮은 사람도 못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럼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게는 그 모기지를 좀 길게 가는 거죠. 30년, 40년 길게 가서 한도 늘려주면 내 집 마련이 쉬울 수 있어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소득이 낮거나 집값이 낮기 때문에 좀 별도로 적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국이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7월 시행 몇 개월 남았습니다. 어떤 결론을 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집값이 뛰고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